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것이 75년을 살아온 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김동철,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평범한 남자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죠.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 순분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72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그녀의 모습은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의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0년. 그때 심었던 어린 나무가 이제는 4층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을 떨어뜨리며 마당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분이 그토록 아끼는 나무였죠.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최근 몇 년간의 내 일과였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생 집안일만 도맡았던 순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서툰 솜씨지만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나갔고 이 넓은 집에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이런 고요한 아침이 나름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7시쯤 되어서야 순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여보가 벌써 일어났네요. 밥도 해놨고. 요즘 일찍 눈이 떠져서 그래. 자, 얼른 세수하고 와. 찌개가 식겠어.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인사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분은 여전히 꼼꼼하게 반찬을 챙기며 내 앞에 올려주었고 나 역시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국물을 더 떠서 건넸죠.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순분이 평소보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순분아,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멍해서.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으니까 말이에요. 뭐, 이른이 넘으면 그런 일쯤이야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순분은 설거지를 마친 후 세탁물을 정리했어요. 가끔 TV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함께 들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하다는 걸 그땐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순분이 국수를 삶아준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소리가 없어서 이상했어요. 순분아, 뭐해? 아, 여보. 가스레인지를 켜놨는데 물이 안 끓네요.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레인지는 켜져 있는데 냄비는 올려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빈 가스레인지 위에서 파란 불꽃만 휘휘 타오르고 있었죠.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정말 깜빡했네요. 순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실수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도 어제 안경 쓰고 안경을 찾았잖아. 하.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순분이 이렇게 부주의한 실수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워낙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분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온다고 나갔는데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말이죠. 걱정이 되어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순분아,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여보. 아, 미안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어요. 우리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화 너머 순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잃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72이잖아요. 게다가 순분은 워낙 영리하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저녁 무렵 순분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온 장바구니를 살펴보니 평소 같으면 절대 사지 않을 비싼 과일들과 우리가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순분아, 이거 왜 샀어? 우리 이런 거 안 먹잖아. 그런가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순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뭘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상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함께 TV를 보다가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순분이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아저씨는 누구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나야, 동철이. 당신 남편.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정신이 없어서. 물론 알고 있어요. 순분이 머쓱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순간의 낯선 시선을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나를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순분이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낮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에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 해온 그 나무처럼 우리 부부도 계속해서 함께 늙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혹시 순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실수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순분이 칫솔에 세안제를 발랐어요. 내가 그건 세안제야 라고 말하니까 아, 그렇네요 하면서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당황스러움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군요. 뭘 찾고 있어? 뭘 찾으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일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꼼꼼하게 살아온 순분이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순분이에게 말을 꺼냈죠. 순분아,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볼까?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잖아. 병원은 왜요? 전 아픈 데 없는데. 순분이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누가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첫째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그런 증상을 보이세요? 응, 심각해. 어제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어. 전화 너머로 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둘째 현주에게도 연락했더니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온 가족이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순분이는 계속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병원이야, 순분아. 검사 받으러 온 거야. 검사요? 전 아픈 데 없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옆에 앉은 현수와 현주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아니면 11월? 실제로는 9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박정희. 아니지, 전두환? 순분이는 30년 전 대통령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어서 더 복잡한 검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MRI 촬영, 혈액 검사까지.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냈는데 순분이는 점점 더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순분아. 금방 끝날 거야.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자식들이 함께 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로 진단됩니다. 그 한마디에 진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런 단어들이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치료 방법은 없나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료 불가능, 진행성 질환, 돌봄 필요 같은 단어들만 계속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분이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죠. 아버지, 어머니를 전문시설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양원 말하는 거냐? 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내가 돌볼 거야.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도 75이시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순분이는 내 아내야.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가 등을 돌릴 수는 없어.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맡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해는 무슨 이해야. 너희들도 나중에 늙으면 알게 될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감정이 폭받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실갱이를 벌인 끝에 일단은 내가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침실에 돌아와서 보니 순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그녀를 보니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게 맞나 싶었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분이의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옷을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간헐적으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수는 이틀에 한 번씩, 현주는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분이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순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또 어떤 날은 옷장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도 했거든요. 순분아, 뭐하고 있어?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어떤 걸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대신 옷을 골라주고 단추를 잠가주는 일이 내 새로운 아침 일과가 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저 사용법을 잊어버린 순분이는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렸지만 나중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굳이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런데 이 밥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아저씨가 요리도 하세요? 신기하네요. 매 끼니마다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저씨였고 순분이에게는 매번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평생 순분이가 해주던 빨래, 청소, 설거지를 이제 내가 배워야 했어요. 75살에 처음 세탁기 사용법을 익히고 걸레질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빨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세탁기가 고장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분이가 50년 동안 해준 일들을 이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순분이가 내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도 서러운데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 대하듯 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순분아.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제발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순분이에게는 30년을 살아온 이 집도 낯선 곳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분이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나는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현주의 눈에는 내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게 보였나 봅니다. 며칠 못 씻은 모습, 수염을 깎지 않은 얼굴, 구겨진 옷차림까지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부터 쓰러져요. 괜찮다니까. 나는 아직 팔팔해.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그날 저녁 순분이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순분아, 뭐해?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고 있어요. 냉장고가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황당했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순분이는 정말로 추위를 느끼고 있었고 따뜻한 곳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순분이의 세상은 나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에게는 냉장고가 따뜻한 곳이고 30년 살아온 집이 낯선 곳이고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친절한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순분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몰라보게 늙어버린 내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순분이가 평생 나를 사랑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녀를 사랑해줄 차례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끝까지 순분이 곁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치매 돌봄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봤어요. 75살에 컴퓨터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순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다룰 때는 화를 내면 안 되고 같은 말을 반복해도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정도였지만 순분이는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공기가 좋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 근처야. 집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인가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지. 매일 같은 질문, 매일 같은 대답이었지만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순분이에게는 매번 새로운 대화였으니까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순분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우리 집 앞 은행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저 나무 참 크네요. 누가 심었을까요? 우리가 심었어. 30년 전에. 우리가요? 그럼 저 나무는 우리 나무네요. 순간 순분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비록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무와 관련된 어떤 기억의 편린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어딘가에는 우리의 추억이 남아있을 거야. 희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순분이의 기억 깊은 곳에는 아직 우리의 사랑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날 밤 순분이가 잠든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신혼시절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웠던 순분이와 의욕에 찬 내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행복한 날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단단히 땅속에 박혀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겉으로는 변해도 뿌리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혼자 순분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지쳐갔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78세의 이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집 상황을 알고 계신 건가 싶었거든요.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인께서 치매시라고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가끔 소리가 들려와요. 부인이 우시는 소리, 김씨가 달래시는 소리 말이에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웃에 폐를 끼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소음이 심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웠어요. 자식들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마당에 이웃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라고요. 그날 오후 순분이가 또 다른 사고를 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나고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순분아, 괜찮아? 어디 아파? 아저씨, 저 많이 다쳤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순분이는 울기 시작했고 나는 어쩔 줄 몰랐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순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함께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 할머니였어요. 김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까부터 소리가 나서. 상황을 설명하자 영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부인께서 다치셨네요. 제가 약상자 가져올게요. 잠깐 기다리라며 자기 집으로 뛰어가더니 큼지막한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는 솜씨가 능숙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예요? 순분이가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나는 옆집에 사는 영자 할머니예요. 부인, 어디 아프세요? 네, 넘어졌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분이의 목소리가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신기했어요. 나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던 순분이가 영자 할머니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럼요. 이웃끼리 도와야지요. 영자 할머니는 순분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내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씨, 저한테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영감도 치매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남편분도 치매였다니. 5년 동안 혼자 돌봤어요. 그러니까 부인 상태가 어떤 건지, 김씨가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아요. 그러셨구나. 몰랐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죠. 우리끼리만 아는 고생이니까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서 깊은 공감과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영자 할머니가 가끔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순분이를 봐주시거나 순분이가 밤에 잠을 안 잘 때 달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치매 환자는 낯선 사람보다 여자분이 더 편해해요. 특히 할머니 같은 나이대의 여자분을 엄마로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순분이는 영자 할머니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순분이가 영자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자 할머니가 당황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어요. 그래, 딸아. 어머니가 왔어. 어머니, 저 혼자 있어서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는 두 분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면서 몇 번 보지도 못한 이웃을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순분이가 훨씬 안정되었어요. 예전처럼 집에 가고 싶다며 우는 일도 줄어들었고 밤에도 더 잘 잤습니다. 김씨,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조언해 주셨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건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하면 금방 지쳐요. 가끔은 쉬어야 해요. 하지만 순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있잖아요. 몇 시간씩은 못 봐줘도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시는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몇 시간 동안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이발소에서 머리도 깎았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몸단장을 한 거였죠. 목욕탕에서 거울을 보니 그새 또 많이 늙었더군요. 하지만 깨끗이 씻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분이와 영자 할머니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순분이가 나를 가리키며 영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딸을 돌봐주시는 좋은 분이야. 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나 딸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딸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를 잘 돌봐주세요. 순분이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아내의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쁘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치매 말기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갔어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직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끝까지 집에서 돌본 건 말이에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마지막에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가끔 제가 부인을 봐드릴 테니까 자식들과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은 부인 돌보는 게 우선이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은 요양원에 보내라고만 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해시켜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영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며칠 후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와볼래?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그 주말 현수가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까지 함께 온 거였어요. 오랜만에 집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순분이는 손자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예쁜 아이는 누구예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손자. 손자라고요? 제가 할머니예요? 순분이는 자신이 할머니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많이 나빠졌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는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한 달 만에 또 많이 늙으셨어요. 이러다가 아버지부터 쓰러져요. 현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어머니는 내가 지킬 거야. 아버지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때 영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현수 씨 말도 맞고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중간에 타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타협점이요? 낮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고 밤에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생겼어요. 낮 동안만 맡기는 거니까 완전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제안에 현수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낮에는 좀 쉴 수 있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순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혼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영재 할머니의 도움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영재 할머니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생겼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나눠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재 할머니의 도움으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떤 날은 비교적 멀쩡해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어느 가을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순분이가 옷장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뭘 찾고 있어, 순분아? 결혼반지요. 제 결혼반지가 없어졌어요. 손을 들어보니 결혼반지가 손가락에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그 반지를요. 여기 있잖아. 당신 손가락에. 이게 제 반지가 아니에요. 제 반지는 더 예뻤어요. 남편이 직접 끼워준. 순분이는 자신의 결혼반지를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안 와요? 내가 당신 남편이야.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젊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까맣고 저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순분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편은 25살의 청년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75살 노인이 아니라 말이죠. 그 남편이 나야, 순분아. 나도 예전에는 젊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기도 해요. 사랑 노래라니. 그런 기억이 있었나 싶어서 더 물어봤습니다. 무슨 노래인데?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 순분이가 흥얼거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었던 일말이에요. 당시 유행하던 트로트였는데 순분이가 좋아해서 자주 불러주곤 했거든요. 그 노래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이죠. 우리 남편이 저에게만 불러주는 특별한 노래예요.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순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50년 전 신혼 시절에 행복했던 표정 그대로였어요.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멜로디만큼은 그때와 같았어요. 순분이가 깜짝 놀라더니 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 목소리가. 우리 남편 목소리 같네요? 그래, 나야. 동철이. 동철이요? 우리 동철이가 이렇게 늙었을 리 없는데.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마치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재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김 씨, 오늘 부인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저를 못 알아보면서도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최근 기억은 잃어도 오래된 기억, 특히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영감도 마지막까지 신혼 시절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니까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옛날 사진이나 물건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추억의 물건들은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앨범, 신혼여행 사진, 자식들 어릴 때 사진까지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넘겨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특히 은행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순분이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알아? 순분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예쁜 여자는 누구예요? 당신이야. 젊었을 때 모습? 제가요? 이렇게 예뻤나요?
순분이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 이 잘생긴 남자는? 내 모습이야. 아저씨가요? 이 사람은 우리.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우리 동철이 같아요. 정말 닮았네요. 완전히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뭔가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때 은행나무 아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무 기억나? 순분이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우리 나무,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예요. 맞아, 기억하는구나. 여기서 약속했어요. 평생 함께 늙어가자고. 저 나무처럼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물론이죠. 가장 소중한 약속인데. 그런데 우리 동철이는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여전히 현재의 나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50년 전의 약속과 사랑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와 함께 실제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단지 중정에 있는 그 나무는 이제 정말 크게 자라서 4층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나무다. 이렇게 컸네요. 순분이가 나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 키웠을까요? 우리가 키운 거야. 30년 동안. 우리가요? 정말이에요? 순분이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동철이를 많이 닮았어요. 손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해요. 정말? 네. 그래서 자꾸 착각해요. 아저씨가 우리 동철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순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응?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시네요. 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됐어. 부인이 예뻤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으니까. 고마워. 저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나? 요즘엔 안 와요. 어디 갔을까요? 보고 싶은데. 순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여전했던 거예요. 분명히 올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말 올까요? 응, 틀림없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분이가 잠든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순분이의 기억 속에는 25살의 젊은 동철이가 살아있었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던 그 남편 말이에요. 현재 75살 동철은 낯선 아저씨였지만 과거의 25살 동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늙은 남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 속의 젊은 남편이 되어줄 것인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순분이가 원하는 건 젊은 시절의 동철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자고 말이에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25살 때처럼 순분이를 사랑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만 뿌리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겉모습은 변해도 뿌리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순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로 했어요. 50년 전처럼 매일매일 말이에요. 희망적인 발견 이후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순분이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순분이는 여전히 나를 친절한 아저씨로만 인식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내 희망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은 11월 중순, 특별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순분이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어요. 계속 뭔가 불안해하며 집안을 서성거렸거든요.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순분아.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엄마 집으로 가야 한다고요. 순분이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친정집이 진짜 집이었던 거죠.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 엄마는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순분이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기에 급히 말렸어요. 밖에 춥잖아. 옷이라도 입고 가자. 싫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김씨, 오늘 부인 상태 어때요? 좀 이상해요. 계속 친정에 가겠다고. 전화를 받는 사이 순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군요. 진정했나? 안심하고 전화통화를 계속했는데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10분 후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순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분아? 어디 있어? 집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화장실, 침실, 부엌까지 다 뒤져봤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설마.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순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11월 중순의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순분이는 얇은 실내복만 입고 나간 상태였어요. 순분아, 순분아. 아파트 단지 곳곳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가보고 상가에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서둘러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1시간 전쯤.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아버지,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저희도 바로 갈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영자 할머니도 부르고 온 가족이 동원되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도록 순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1월 날씨에 실내복만 입고 나갔다고 하셨죠?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얇은 잠옷 차림이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밤 10시가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서 찾아다녔고 경찰도 순찰차를 동원해서 수색했어요. 하지만 순분이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순분이가 옛날에 살았던 곳으로 갔을까? 현수야, 어머니 친정집이 어디였지? 마포구 연남동이었는데 지금은 다 재개발되어서 없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어. 혹시 몰라. 영자 할머니와 함께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30년 전까지 순분이가 살았던 동네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한 할머니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까 얇은 옷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데 마포구청 앞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가니 정말로 순분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순분아. 가까이 가서 보니 순분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순분아, 정신 차려. 나야, 동철이야.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엄마. 순분이는 내 목소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한 상태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다행히 의식은 있지만 폐렴 증상도 보이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순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미안해, 순분아. 내가 잘못했어. 손을 잡고 사과했지만 순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와 현주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알아. 내 한계를 인정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순분이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상태가 나빠졌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누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분아, 나야. 배고프지 않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체온증과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의 손상이 더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사가 퇴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에서 돌보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요양원 말씀이신가요? 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식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알아. 알고 있어. 그날 밤 병실에서 승분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승분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승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만큼은 따뜻했어요. 요양원에 가더라도 매일 보러 갈게. 혼자 두지 않을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이제 완전히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비록 겉으로는 모든 것이 변해도 뿌리만큼은 남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입원 수속을 밟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 근교의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고, 나는 그 시간 동안 순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순분이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가끔 내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리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까? 날씨가 좋네. 산책 갈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비록 반응이 없어도 말이에요. 요양원 입원을 사흘 앞둔 날 영자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씨, 부인과 마지막으로 옛날 추억의 장소들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상태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보세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순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순분아, 오늘 드라이브 갈까?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곳들 말이야. 순분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50년 전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남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어. 순분이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내가 이런 예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싶었어. 혼잣말 같았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던 예식장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부가 됐어. 당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순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혼집을 차렸던 작은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 골목길은 그대로였어요. 여기서 현수와 현주를 키웠지. 당신이 밤새 아픈 아이들을 돌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때 순분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뭔가 알아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순분아? 기억나? 하지만 금세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우리 집 앞 은행나무였어요. 50년 전 처음 이 동네에 와서 함께 심었던 그 나무 말이에요. 우리 나무야. 기억하지? 휠체어에서 순분이를 일으켜 세워 나무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12월 초순이라 나뭇잎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춥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날 거야. 50년 전 우리가 심었을 때처럼 말이야. 순분이가 나무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나무.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거든요. 맞아. 우리 나무야. 우리가 심었나요? 그래, 우리가 함께 심었어. 30년 전에. 순분이가 나무를 계속 어루만지며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 아래서. 약속. 무슨 약속? 평생.
함께 말끝을 흐렸지만 50년 전 우리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순분이에게 프러포즈할 때 사용했던 반지였어요. 지금 끼고 있는 결혼 반지와는 다른 약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순분이가 그 반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요. 당신을 위해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야.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누가 사준 거예요? 나야. 동철이가. 동철이요? 순분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내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철이, 맞나요? 응, 나야. 당신 남편 동철이 많이 늙었네요. 순분이가 내 얼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50년 만에 남편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늙었지. 우리 둘 다 많이 늙었어. 하지만 여전히 잘생겼어요. 순분이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랑해, 순분아.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우리 동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50년 전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5살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순분아, 약속 기억하지? 이 나무처럼 평생 함께 늙어가자고 했던 약속? 네, 기억해요. 지금도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 네, 어디서든 함께. 순분이가 내 손에 약혼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50년 전에 그녀에게 끼워준 그 반지를 이제 그녀가 내게 끼워주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응, 진짜 부부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분이는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다음날 현수와 현주가 와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순분이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어요.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시죠. 아니야. 나는 집에 있을게. 혼자 계시면 괜찮다. 어머니가 적응할 때까지는 혼자 있는 게 나을 거야. 사실은 어제의 기억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어요. 50년 만에 되찾은 그 소중한 순간을 말이에요. 요양원으로 떠나는 순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보러 갈게. 그리고 언젠가 또 한 번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릴게. 창밖의 은행나무가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뿌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땅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겉으로는 모든 게 변해도 뿌리만큼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순분이가 요양원으로 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피곤하나 상관없이 말이죠. 요양원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순분이는 2인실에 배정되었고 룸메이트는 비슷한 연령대의 치매 환자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순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는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 순분아. 이제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순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의 그 기적 같은 순간 이후로 다시는 나를 동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저씨, 우리 남편 못 봤어요? 우리 동철이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순분이가 기억하는 동철이는 25살 청년이니까 75살 노인인 내가 남편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그냥 친절한 아저씨로 남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오시는 분은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엔 다들 자주 오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뜸해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오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실 거예요. 비록 기억은 못하셔도 마음은 알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방문은 일정했어요.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3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분이에게 식사를 도와주고 산책도 시키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 갈까? 아저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매일 오시잖아요. 당신이 좋으니까 오는 거지. 저요? 왜요? 그냥 좋아. 순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나무들도 새싹을 틀었어요. 순분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응, 예쁘지. 당신도 예뻐. 저요? 이제 늙어서 안 예쁜데요? 늙어도 예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요양원 정원에 작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그 큰 나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어린 나무였어요. 저 나무 봐, 은행나무야. 순분이가 나무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나무 같아요. 맞아, 우리 나무 같지? 우리 나무는 더 컸는데. 응, 이건 아직 어린 나무야. 50년 후면 우리 나무처럼 크겠지. 순분이가 어린 은행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나를 기억하지는 못해도 은행나무에 대한 기억만큼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그 은행나무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순분이는 나무를 보며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철이가 심어준 나무. 그래, 동철이가 심어줬어. 동철이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어. 바로 옆에. 어디요? 안 보이는데. 순분이는 나를 보면서도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현수와 현주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현수가 어머니 병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그럴 거야. 제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는 누구예요? 라고 하셔요. 많이 진행됐으니까. 현주도 울먹였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매일 오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못 알아보시잖아요.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내 아내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이해 못할 거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음은 말이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았어요. 석 달 사이에 또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고 주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순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어린 은행나무도 파릇파릇한 잎을 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순분이와 함께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분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마워. 우리 동철이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 동철인데 말이에요. 동철이도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순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은행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한여름인데 은행잎이 떨어지다니 이상했지만 아름다웠어요. 순분이가 그 잎을 주워서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물이에요. 고마워. 아저씨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면 충분해. 정말로. 그 은행잎을 지금도 지갑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순분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덧 순분이가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순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매일 찾아갔어요. 순분아, 나야. 오늘 날씨 좋지? 창밖 좀 봐. 대답은 없었지만 순분이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요양원 정원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어요.
1년 전 우리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순분이를 휠체어에 태워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우리 나무가 이렇게 컸어. 순분이가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네요. 응, 예뻐. 당신처럼. 순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뭐가? 매일 와주셔서. 순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황금빛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순분이와 나 그리고 우리의 나무가 함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앞 큰 은행나무를 봤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함께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정말 크게 자라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 나무처럼 시간이 흘러도 계속 자라고 있구나. 비록 순분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심은 사랑의 뿌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순분이가 나를 알아보는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계속해서 그녀 곁을 지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이 50년 전 은행나무 아래에서 한 약속이니까요. 평생 함께 늙어가자던 그 약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